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오늘 주식시장이 조금 주춤할 줄 알았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그래도 며칠 동안 조정을 받아서인지 아주 힘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코스피도 2600선을 다시 회복했고 코스닥도 거의 2.7%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이제 조정 끝내고 다시 쭉쭉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영상을 이제 찍다 보면 이 상위 자산가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또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우리 집 월 평균 소득, 지출, 저축, 투자, 자산은 평균 이상인가? 신한은행에서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게 나와서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저께 이런 리포트가 나왔나 본데요. 누가 지금 빚을 내서 사요, 집 사요, 2030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10,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. 한 달에 544만 원이 아마 그 평균 값인 것 같습니다. 보통 사람들의 금융생활 보고서에 나온 월평균 소득이고요. 이제 그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년 매년 이 자료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신한은행에서 만든 자료입니다. 만 20세에서 64세 경제활동자 대상으로 10,000명에게 조사를 한 거고요. 조사 기간은 작년 10월에서 11월이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 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2년 새에 10%가 늘어났는데요. 544만 원이 평균이라고 합니다. 이 10,000명 중에 어떤 분들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44만 원이 평균이고 전년 대비해서는 한 4.4% 정도 늘어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상위 20%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상위 20%는 이제 1,000만 원이 넘는 아주 부유한 분들이 많고 하위 20%는 195만 원입니다. 이게 가구 소득이니까요. 혼자 1,000만 원 버는 건 아니니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.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이 544만 원이라고 했는데요. 소비는 276만 원, 약 50%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. 작년까지는 50.1%였는데 지금 50.7%까지 조금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죠.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. 부채 상환은 소득 대비 9.9%. 금액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어쨌든 소득의 10% 안쪽에서 좀 막으려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저축 투자가 19.3%, 105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예비 자금으로 109만 원, 20% 정도를 남겨놓는다. 이렇게 답을 하고 있네요. 근데 여기서 보실 게 뭐냐면 소득은 지금 4.4% 정도 올랐는데 소비는 지금 5.7%가 올랐습니다.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23만 원 소득이 늘었지만 소비는 15만 원 늘어나서 8만 원 더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소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의 주머니를 점점 얇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됩니다. 소비 항목별로 지출 보시면 아무래도 식비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. 통신비, 월세, 관리비, 공과금. 그러니까 이런 게 거의 보면은 50% 가까이 되거든요. 특히 교육비도 10%나 되고요. 이런 소비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상위 아무래도 20% 분들은 이 식비나 이런 것도 거의 100만 원씩 쓰고 계시고 이렇게 이제 의류, 패션, 미용비 이런 데도 한 25만 원씩 이렇게 쓰고 계시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부채 상환을 보면 544만 원 중에 54만 원, 한 10% 정도 하고 있다. 내가 지금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얼마인가 조금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내가 너무 과한 빚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? 물론 빚을 많이 쓰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만약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데 쓰고 있다든지 하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대출 상품별로 보면 당연히 이제 주택담보나 이런 전월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 거의 반 이상이고요. 신용대출도 15%, 마이너스 통장 5%, 자동차 이런 쪽에 쭉 쓰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월평균 저축이나 투자하는 금액은 약 20% 정도 되는데 이제 저축 투자가 19.3%, 예비 자금이 한 20% 정도 되는 겁니다. 보니까 그래도 544만 원 중에 200만 원 정도는 어디다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. 투자에 물론 1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 100만 원은 좀 남겨놓는 이제 그런 형태인 거고 어디다 투자를 하나 봤더니 그냥 투자 상품에는 한 9.5%, 그 다음에
보험의 36%, 적금 청약의 38%, 수시 입출금 이런 데 이제 16%. 그러니까 거의 저축성 상품의 한 50% 이상인 것 같고요. 보험 비중도 꽤 큰 것 같습니다. 저도 보험이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던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산은 조사 이래 최초로 6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. 작년만 해도 5억 7,500 정도? 근데 4.8%가 올라갔고요. 어쨌든 작년에 부동산은 별로 안 좋았는데 뭐해서 이렇게 늘었는지, 뭐 하여튼 주식이 그나마 좀 나와서 좀 늘어났나요? 하여튼 그런 것 같고요. 금융자산도 13.6% 이렇게 되고 있고, 부동산 역시 거의 8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 어떤 가구의 모습이고요. 상위 20% 가구는 이제 한 12억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부동산 자산 규모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 증가는 좀 주춤했고요. 한 4억 8천 정도, 4억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상위 20%는 거의 9억 4천 정도, 9억 3,395만 원 정도가 부동산 자산 규모이고요. 금융자산은 그래도 가구당 한 8천만 원 정도는 갖고 있네요. 보니까 소득 내 저축 여력이 한 39%, 아까 저축이랑 예비자금 합쳐서인 거고요. 아무래도 상위 20%는 한 1억 6천 정도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하위 20%도 3천만 원 정도 그래도 금융자산이 있는 걸로 나타났으니까요. 보면 이걸 이제 좀 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이제 차이가 좀 있을 거거든요. 하여튼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금융 상품별로 보면은 그 8천만 원 중에 아무래도 이제 입출금, 예적금 쪽이 이제 고금리여서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, 예전에 비해서 36%이던 게 38%로 늘어났죠. 그리고 뭐 이제 투자 상품은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고, 보험은 뭐 거의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상위 20%는 예적금을 좀 많이 늘린 것 같고요. 투자는 오히려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. 이제 주식을 막 많이 하다가 22년에 좀 안 좋았잖아요. 그래서 23년에 좀 줄이신 게 아닌가,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부채 보유율은 경제활동 가구의 64.8%. 그러니까 10집 중에 6집 이상은 부채가 있는 겁니다. 부채가 있는 게 뭐 나쁜 건 아니고, 이제 이 부채의 성격이 어떤 건지, 내가 좀 잘 활용을 해서 뭔가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, 뭐 이제 부채 질에 따라서 또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고요. 부채 보유율이 증가한 거는 이제 하위 20%만 아무래도 좀 부채 비율이 더 증가한 것 같습니다. 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이 1억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부채 상환액은 뭐 한 달에 93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. 나머지는 제가 링크를 놔둘 거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향후 1년 내 가계 전망은 내년 가계 경제, 그러니까 이제 24년에 대한 전망이었죠. 올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라고 예상을 하셨었는데, 여러분들의 예상과 지금 24년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23년보다 24년이 조금은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1, 4분기 봐서는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. 좋아질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뭐 53%,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 42%, 뭐 이제 이런 것 같고. 한번 살짝 요약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544만 원이고 전년 대비 4.4% 정도 늘었고요. 근데 소비액은 276만 원, 22년 대비해서 5.7%가 뭐 소득보다 소비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. 뭐 금액이 뭐 이걸 능가했다는 소리는 아니고, 소비 비율은 한 절반 정도 쓰고 부채 상환하는데 한 10% 정도 쓰고 있고, 이거는 크게 변하진 않더라. 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부채 규모를 줄이든지 등등등으로 해서 이건 맞추는 것 같고요. 저축과 투자를 하는데 한 19.3%, 예비 자금이 한 20% 정도 된다.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고요. 월 100만 원 정도 계속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이거보다 이제 적은 분들은 어떻게든 이거라도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드시고, 이 정도는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 찾으셔야 되겠죠. 이제 예비 자금도 뭐 또 이쪽으로 더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, 총 자산은 평균 6.3억, 전년 대비 4.8% 늘어났고요. 부채는 1억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금융자산이 8,200만 원 정도 되고 투자 상품의 25%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. 이런 자료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. 아까 소득보다 소비 증가 속도가 빠른데 소득을 더 늘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채널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걸
갖고 제대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제가 몇몇 사람들 만나고 왔는데 생각보다 참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구나. 이렇게 해서 나중에 노후를 편안하게 살려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? 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. 올해 연봉 인상률은 삼성전자가 5.1%라고 하거든요. 그 뭐 이제 노조에서 반대해갖고 어쩌고저쩌고 기사 나오던데 5% 정도 되는데 이건 삼성이니까 5%인 거고 대부분은 뭐 3%대 막 이럴 텐데 아까 소비가 증가하는 속도가 막 5.7%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비를 못 따라잡는 거죠. 이러면 이제 점점 괴로워질 것 같고 소비 비율이 50%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평균이다. 부채 상환을 이제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이걸 넘어선다 그러면 내 소비가 지금 적당한 것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. 월 100만 원 이상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산이 꾸준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만들어서 이 소득을 늘려야 우리가 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오늘은 남들은 어떻게 사나 얘기했는데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